예,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간 여러분이랑 행정법을 같이 할 이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법원행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게 이제 제도가 바뀐 이래 나가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 2년 정도, 그렇죠. 내년까지는 이런 기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경쟁률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마치셔야 돼요. 그죠? 항상 제도가 바뀌었을 때, 예전에 뭐 사시도 그렇고 행시도 그렇고 제도가 바뀌었을 때 첫 해, 두 해까지가, 로스쿨도 마찬가지였죠. 로스쿨도 한 3년 차까지는 사람들이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방 없어질 줄 알았어요. 사법시험이 여전히 유지되고. 근데 결국 그 패턴으로 갔죠. 그래서 그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뭐 저도 그랬고 당연히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죠? 한참 저도 예전에 사시할 때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사시가 없어지고 안착되고 법행도 사실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상당히 사실은 수험생들한테 부담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짤지 간단하게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제가 2014년부터 이제 법원행시를 전문으로 맡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패턴이 조금씩 빨라졌고 학원에서도 6개월이 아니라 이제 1년을 기준으로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올해 벌써 오늘 오후에 민법 있죠, 그죠? 그래서 아니 2차 과목을 뭘 벌써 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가 3월 초죠. 3월 초가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3월 초에 시험을 보면 시험이 2차가 4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0일 줘요. 50일. 이상하게 법원직 계통은 다 2차를 50일 정도밖에 안 주는데 법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일 줍니다. 50일. 그러니까 2차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2차 과목이 5과목 정도 되죠. 그죠? 5과목인데 이거를 5일로 따지면은 과목당 열을 보면 끝납니다. 열을 보면. 근데 열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사실 한 과목당 열흘이면 그것도 주관식인데, 그죠? 절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짧아. 다행히 행정법원도 양이 줄어서 그게 일 때 또 굉장히 좋지만 민법이 또 늘었죠. 그래서 민법이 150점이니까. 그래서 민법이 또, 근데 올해는 또 민법도 뭐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쉬웠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놔준다면 사실은 큰 무리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경쟁을 하는데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경쟁 외적인 사람은 상관없지만 경쟁인 사람은 끼리 붙는 건데, 그러니까 뭐 모두가 쉬웠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시험인 만큼, 상대평가인 만큼 더 잘하려면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뭐 법무사도 그렇지만 법원행시도 사실은 10회독을 하면 뭐 무적이라고 합니다. 10번을 보면 못 보는 시험 없다 그러죠. 10번 볼 수 있냐 이거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빼고 한 2명 있어. 그죠? 그럼 나머지 8명 잘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하려면 최소 조건이 이때 들어가기 전에 3회독이 끝나야 됩니다. 3회독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합격을 한다 그러면 보통 5회독을 기준으로 삼아요. 5회독을. 혹시 모르셨다고 그냥 알아두십시오. 5회독 정도로 기준으로 삼는데 1년에. 나 2년에 5회독 있다 그 말고 그냥 1년에 5회독 정도 생각하시면 3회독이고 이게 2회독 끝나야 됩니다. 그죠? 근데 3회독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 한 번을 다 본 게 1회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기본서 보는 건 너무 기본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을 쓰려면 주관식 문제집을 봐야 되니까 문제집 기준으로 해서 3회독, 2회독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5회독이 됩니다. 근데 뭘 알아야 문제집을 보지. 그죠? 그래서 객관식은 그래도 주어진 문제가 있으니까 찍으면 되지만 주관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민법책인 것 같은데 그거 책 2권이에요? 그렇지. 민법 요새 한 2권씩 주지.
그것도 얇은 거야. 그래서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한 번 해독하는데 보통 민법은 처음 볼 때 한 2달 걸려요. 이론이나 문제까지 다 하면 2달 겁니다. 2달. 그죠? 그러면 민법만 볼 거야? 아니죠. 헌법도 봐야지, 행정법도 봐야지, 뭐 피셋은 뭐 거저줘,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벌써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1년 내에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업이 토요일까지 있죠. 원래는 금요일까지 수업을 잡았었어요. 원래는. 근데 금요일까지 했더니 너무 놀아. 그죠? 제도적으로 놀게 돼버린 거야. 토요일, 일요일은 노는 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강의 안 듣고 공부하는 학생이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합법적으로 쉬게 해주니까 학원 측에서도 그거를 좀 토요일까지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죽어납니다. 강사들은. 토요일 날 왜 수업이 갑자기, 그죠? 그래서 고통을 함께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불만을 갖기 전에 함께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어쨌든 이때까지 3회독하고 2회독. 근데 10회독이 합격하는데 최고다. 그럼 난 그거 해봐야지. 한번 해봐요, 여러분. 미친 척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그죠? 거의 한 달에 한 과목씩 봐도 생각해보세요. 5개월 걸려, 5개월. 그죠? 그러면 이제 5월이죠. 5, 6, 7, 8, 9가 기본적으로 1회독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10, 11, 12, 13, 1, 2 이러면 2회독. 3회독 빠듯하죠. 5과목.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막 시끄럽합니다. 그래서 놀 때가 아니야,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놀 때가 아니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일단 경각심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1년의 호흡이 쉽지 않거든요. 그죠? 지금이야 뭐 오늘 내일은 뭐 여러분 바짝 정신 들어있지만 한 2, 3주 지나가면 누주해집니다. 그죠? 그런 걸 자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계획 짤 때는 항상 거꾸로 재는 겁니다. 거꾸로 계획 잡으세요. 거꾸로. 예전에 여러분이 뭐 대학교 들어가는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잡아주죠. 물론 여러분도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별 문제 없는데 이거는 철저히 내가 잡아야 돼. 내가. 학원에서 잡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학원에서 뭐 떨어진 거 붙는 거를 끝까지 책임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잡으니까 어떻게 잡냐? 끝에서부터 잡아주세요. 끝에서부터. 그래서 끝에서 보통 이렇게 지금 50일이죠. 50일이면 이때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하는 사람은 3회독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3회독인 거야. 이때 새 책 사가지고 야호 이러면 끝나 얘는. 그죠? 이미 헌책이어야 돼. 헌책. 새 책은 늦어요. 그죠? 아무리 뭐 새롭게 뭐가 들어왔다 해도 추가하는 건 몰라도 새 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은 책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집을 물론 이제 문제집으로 주로 가겠지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서 같은 거 1회독하고 그다음 빨리 문제집으로 들어가세요. 주관식이건 객관식이건.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빨리 들고 그다음에 객관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리 문제를 풀라고 해도. 그럼 다시 기본서만 이렇게 그때마다 발췌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민법도 마찬가지. 민법 1회독 저거 예전에 후배 하나가 민법을 자기가 3회독 해서 꼭 합격하겠다고 그래서 힘들 텐데 그 문제집 봐야 될 텐데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하겠대. 지금 경찰 됐습니다. 사무시험 준비했다가 경찰 됐어요. 왜? 3회독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러니까 기본서로 3회독은 택도 없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데 어떻게 기본서로 옵니까? 그죠? 그 정도로 문제를 맞출 정도로 보려면 진짜 한 10회독 해야 돼. 10회독 해도 사실은 문제와 안 되면 그거는 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공부하시고 우리도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수험생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생각하셔서 3회독, 2회독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시간 없어 별로. 학원에서 잡아주는 게 오히려 약간 막 너무 루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죠? 마음이 막 다급해집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꾸 집에서 이렇게 지금 인강 든 사람 그죠? 당신들 말이야. 인강 든 사람들. 여러분 인강이 꽤 많이 들어요. 이게 법행이. 왜냐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싫거든. 그죠? 그 시간에 공부한다 이거예요. 집이 특히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선택. 예전에 코로나 때 그런 경우 많았는데 그때는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집에서 1시간 이상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인강 들으면 벌써 그게 엄청나게 루즈해집니다. 그죠? 저도 인강 뭐 듣고 뭐 강의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안 돼. 그래서 나와서 직접 특히 우리 주관식도 많이 하니까 나와서 직접 써보고 채점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1년 그냥 뭐 여러분 인생에서 1년 뭐 이걸로 투자한다 그죠?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때보다 특히 요새는 이제 1년이 굉장히 옛날처럼 뭐 2년 이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1년이면 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설명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내년 그 딱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올해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막 그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어.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시험 붙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뒤쳐질 수 있는데 내년은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특히 오후에도 수업 있고 이래서 쉬는 시간이 보니까 뭐 12시 반에 끝나면 밥 먹고 2시에 또 수업이더라고. 그죠? 아, 근데 2시 시작하는데 민법이야. 그러면 막 졸립니다. 여기 쓰러져요, 여러분. 그리고 김지현 선생님은 필기를 많이 하셔. 이게 안 졸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옛날에도 그랬지만 필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저는 필기를 안 합니다. 그런 내가 학생이 내 마음이지 뭐 그죠? 어차피 교과서에 다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음과 싸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밤에 일찍 주무시고 그렇게 하여간 생활을 잘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자꾸 공부하시다가 좀 특히 생활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강사님들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돈 꿔달라는 얘기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셔가지고 생활 패턴 잡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래서 자, 그럼 보도록 하죠. 헌법은 사실은 여러분이 헌법을 더 쉬워졌기 때문에 헌법을 여러분이 정말 부담 없이 하세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새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런 거에 대해 듣는 생각하시고 예전에 형법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형법이 일차에 없기 때문에 이제 헌법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고 여러분들이 좀 시사적인 거나 이런 것도 왜냐하면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 계속 헌재 판례로 올라오니까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헌법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좀 부담 없이 보시고 그리고 시험도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몇 번 이렇게 보시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80점. 80점이니까 기본서 한번 지금 저랑 같이 할 때 하고 그다음에 문제집 한 2번 정도까지만 푸셔도 웬만한 사람은 점수 80점 나와요.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루즈하게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뭐 헌법이 내년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한 3회독 정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객관식 문제로 많이 돌려서 더 여러분 감각을 올릴 거니까 헌법은 특히 걱정하지 마시고요. 헌법은 그냥 수업 때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복습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3시간을 수업을 했는데 복습은 사실 바로 하면 한 30분이면 끝나요. 30분이면 왜냐면 헌재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복습을 안 하죠. 그럼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대책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나중에 민법도 마찬가지야.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뭐 공부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학원 다니는 분들은 특히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또 제가 이렇게 뭐 얘기했다고 해서 막 거창하게 거창하게 일단 세우긴 세워. 그죠? 목표가 이만큼일 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목표가 이만큼 나오면 또 아예 목표에도 자꾸 못 가게 되니까 그럴 거면은 목표를 높게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그리고 지금 일단 목차 한번 보시면 이게 5급용이에요. 5급용. 원래 옛날에 법원행시는 이런 거 안 봤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급을 낮췄죠. 여러분들이야 뭐 신나지 그죠? 더 쉬워진 거를. 이게 뭐가 쉽냐? 책이 700페이지 넘는데 헌법은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민법 봐 민법 막 1500페이지 이래요. 그죠? 그 민법이 사실은 굉장히 세세한 게 많고 이러기 때문에 민법은 그래서 정말 저도 옛날에 민법 했으니까 민법에 대해서 뭐 강사님도 말씀하겠지만 제가 조언을 해서 민법 점수 올라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는데 민법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매일 보세요. 매일. 별거 아닌 것 같죠? 민법 매일 보는 거 쉽지 않아요. 학원 강의인데 강의 말고 내 눈으로 내 머리로 생각하면서 보는 거를 지금 여러분은 복습이죠. 복습. 그죠? 근데 민법이 한 달 내내 하는 수업이 아니라 결국 언젠가 민법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민법을 계속 보셔야 돼. 특히 민법이 지금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 케이스 같은 거 있죠. 케이스 한 문제씩 보고 자는 거예요. 마치 캡슐약 먹듯이. 그래서 저녁에 하나 보던가 아침에 하나 보던가. 저는 보통 자기 전에 하나 보고 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숙면을 방해한다 이러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민법은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알려드렸더니 나중에 지금 이제 검사하는 학생인데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자기가 민법 점수 안 나오는데 너무 고민됐었는데 제가 그때도 민법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헌법이었는데 오히려 선생님 때문에 민법 점수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은 매일매일 지금부터 365일 매일 하면 민법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안 해도 되냐? 헌법은 대충 해도 돼 사실은. 근데 왜냐면 절대평가돼 버렸잖아요.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상대평가가 아니죠. 오히려 피셋은 상대평가더만 그죠? 근데 올해도 63점인가 이 정도면 사실 거의 절대평가급인데 됐습니다. 제가 좀 다양하게 말씀드렸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생활 원리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첫 수업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죠. 오늘 헌법 맨 처음 보면 목차 있습니다. 목차 보시면은 헌법 총론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에 크게 세 부분이 되어 있는데 헌법 총론, 그 다음에 기본권, 그 다음에 통치구조. 통치구조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나오는 게 통치구조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권이에요. 요새는 거의 시험이 기본권에서 거의 우리 25문제면 한 15문제가 기본권 문제입니다. 나머지 10문제가 이제 보통 뭐 총론이나 통치구조에서 나오고 그래서 기본권이 제일 중요하니까 또 기본권의 판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보도 충분할 정도고 이제 문제집 같은 거 보는 거는 주로 기본권에서 나오는 헌재 판례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헌법 총설부터 시작해서 기본권 그 다음에 통치구조 이렇게 쑥 넘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헌재 판례가 나옵니다. 헌재 판례는 원래 당연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헌재 판례까지 헌재 판례 그 마지막 656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있죠. 한 100페이지 정도? 100페이지 좀 안 되는데 헌재 판례는 사실 강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진도가 좀 안 나간다 이러면. 근데 강의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여기 헌법재판소 판례는 보통 앞에서 다 이미 나오고 헌재만에 나오는 특이한 그런 헌법재판소 법은 부속법률 문제인데 그거는 나와봤자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아시겠죠? 상대평가라면 그것도 어디냐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봐서 제가 그냥 아주 핵심 되는 것만 미리미리 말씀드릴게요. 가령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뭐냐, 어떤 일을 주로 하냐라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주로 위로 보시고 나중에 가면은 거의 이제 법원에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직전에도 변시하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수업을 한 게 있는데 그때는 18회 강의했어요. 18회. 근데 18회 강의했는데도 헌법재판소 이론을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로스쿨용 이 헌법책이 따로 있는데 그 책은 여기에다가 200페이지가 더 있어요. 200페이지가. 그러니까 양이 좀 많죠. 헌법책이 그래서 3권이 있습니다. 1500페이지짜리 하나, 900페이지짜리 하나, 700페이지짜리 하나 이렇게. 이제 1500페이지짜리는 이제 주로 대학교에서 보시고 예전에 이제 사시 봤던 학생들이 봤었고 그다음 로스쿨용이 이제 900페이지, 그다음 5급용이 이제 700페이지. 5급용도 원래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한 600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판례는 자꾸 쌓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앞에 헌법과 헌법학이죠. 헌법과 헌법학. 예. 그래서 헌법의 의 항상 이제 맨 처음에 나오고 민법도 형법도 마찬가지 의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시험 위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식은 아니고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보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응?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1번 거기 의 형법 이런 거 있죠. 이건 사실 안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너무 안 보면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형식적, 실질적, 고유한 의미 헌법 이렇게 나오는데 형식적 의미는 법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 헌법은 헌법전은 없어. 근데 내용이 헌법의 내용이야. 헌법의 내용이라면 무엇이냐? 기본권하고 통치구조가 들어가 있으면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이러면 헌법의 구조는 기본권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헌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헌법이 아니고 일반 법률에 들어가 있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실질적 헌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실질적이란 말하고 형식적이란 말이 앞으로 법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내용은 쉽습니다. 형식적은 껍데기고 실질적은 내용입니다.
행정법 때 더 많이 나와요. 행정법 때. 행정법 때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행정법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실질은 내용을 뜻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 그 예 보세요. 실질적 의미 헌법 해가지고 국회법, 정부조직법 쭉 나오죠. 헌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거기 내용이 알고 봤더니 뭐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담고 있더라.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심지어 밑줄도 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봐, 눈으로. 응? 그다음 고유한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마지막 줄 보시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이거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살아도 로빈슨 크루소는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무슨 국가야, 그죠? 영토, 물론 영토, 주권, 국민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한 명은 국민이라고 보기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고 최소한 둘 이상만 돼도 서로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을 같이 써도 야 너는 뭐 밤에 빨래 좀 돌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게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어떤 형태를. 자, 그래서 거기까지 밑줄 안 쳐도 되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나마 좀 볼만한 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하고 현대 사회국가제 헌법이 있습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왕권을 깨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위에 세 번째 줄 국민주권, 법치국가, 재산권의 절대적인 밑줄 쳐두시고요. 평등은 형식적 평등, 형식에 밑줄 쳐두시고 제한선거제의 제한에 밑줄 쳐주시고 고전적 권력 분립에는 고전적인 밑줄 쳐주시면 그게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역시 그 현대국가적 헌법에서는 밑에 세 번째 줄, 위에 세 번째 줄 국민하고 법치주의 앞에 전부 실질적 붙여놨죠. 그죠? 여기는 실질만 밑줄 치시면 되고 재산권은 절대적 보장에서 상대화적으로 바뀌었고요. 평등도 형식에서 실질로 바뀌고 제한선거제는 보통선거로 바뀌죠. 제한선거는 보통선거제로. 그 다음에 고전적 권력 분립은 기능적 권력 분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 생존권이 등장합니다. 생존권. 왜? 국가가 세금을 받는 이상은 국민을 먹고 살게 해줘야죠. 그게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그리고 하도 전쟁이 막 2차 대전이 끝나고 현대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지 아시죠? 현대. 우리가 근대, 현대 이러잖아요. 그죠? 근대와 현대가 역사적으로 언제 시작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대는 시민혁명이 근대고 시민혁명 우리 3대 시민혁명 아시죠? 그죠?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혁명,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면서 이제 근대가 등장한 거고 현대는 뭘 가지고 현대로 하냐? 컴퓨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현대는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이후에 생명의 소중함, 생명권이 존중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현대국가 개념이에요. 즉 연도로 굳이 말하면 1945년 이후. 근데 1947년인가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컴퓨터의 발명과 거의 같죠. 그죠? 사실 현대는 컴퓨터라고 좀 상관가 없긴 한데 기술적으로 컴퓨터라는 의미지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사실 2차 대전 끝나고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도 죽으니까 아이고야 생명이 중요하구나 해서 생존권이 등장한 거고 국가가 먹을 것 좀 줘라 해서 생존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싸움 좀 그만해라. 국제평화주의.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헌법재판. 그죠? 예, 그래서 국회가 만든 위헌법률을 판정하는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현대국가입니다. 현대국가.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다음은 근대헌법의 특성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쓱 집어넣는다거나 그죠? 국제평화주의 같은 거 쓱 집어넣는다거나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한단 말이죠. 제한선거제와 보통선거제 나중에 선거제 또 하겠지만 제한선거제는 뭐예요? 엘리트 선거라고 하죠. 똑똑한 사람만 선거할 수 있다. 무식한 놈들은 선거하지 마라. 이게 제한선거제입니다. 그죠? 보통선거제는 아니 누구나 한 표. 성년이면 누구나 한 표. 그게 보통선거제. 예, 그래서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현대국가 특징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의 분류는 뭐 이것까지 알 거 있냐. 이거 그냥 상식 측면에서 성문헌법 아까도 얘기했죠. 헌법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불문헌법은 헌법전이 없어요. 대표적인 나라 하나 말해주세요. 영국. 영국은 헌법전이 없습니다. 미국 있나요? 미국?
미국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미국은 있지만 영국은 없습니다. 경성하고 연성을 묶으시면 경성하고 연성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성은 이게 경자가 이게 한자. 어려울 경자입니다. 어려울 경자. 그래서 바꾸기 어렵다 이 뜻이에요. 연성은 바꾸기 쉽다. 부드러울 연자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법률의 개정 절차랑 똑같은 게 연성이고 법률보다 빡세게 바꿀 수 있는 게 헌법이다라고 해서 헌법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게 경성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경성일까요? 연성일까요? 첫날이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눈빛만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억지로 지금 눈빛을 제가 피하고 있어요. 자, 경성입니다. 경성.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헌법 53조에. 그래서 자, 앞으로 법전도 가지고 다녀야 돼. 법전 오늘 가져오신 학생이 있네. 법전 꼭 가져오세요. 치사하게 요새는 법전을 2차 시험장에서 주고 다시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사실 때는 다 그냥 줬거든요. 그래서 뭐 제 친구도 2권씩 가지고 나오는데 야, 너 왜 2권이나 가져왔냐 했더니 어차피 주는데 뭘 이랬는데 요새는 잡는데요. 뒤통수를 잡는답니다. 왜 가져가냐고. 다른 학생들 다른 직렬 시험에 봐야 되는데 왜 가져가냐 이래가지고 치사해졌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이제 판례 나옵니다. 판례가 2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판례의 특성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판례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뭐 수도를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근데 이때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의 이제 세종시. 그쪽으로, 그때는 세종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헌재가 위원 때려버려. 위원 있죠, 위원. 저는 이제 판례 표시는 위원일 때 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그게 눈에 쑥쑥 들어옵니다. 나중에 합헌 판례는 그냥 그 연두색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색으로 하고. 제가 하라고 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왜 내 말대로 해? 그죠? 저는 그게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내 말대로 하니까 뭐 겁나네. 약간. 자, 위헌은 빨간색으로 하고 합헌은 파란색 같은 걸로 해서 저는 항상 펜 2개로 가지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는 위헌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헌 판례만 알면 사실 헌법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위헌 판례냐 아니냐 주로 헌재 판례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위헌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근데 색깔을 따로 안 해놨죠, 그죠?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또 위헌 판례 이렇게 박스 쳐서 있긴 한데 여기는 또 안 넣어놨어. 밑에 판례는 각하죠, 각하. 그죠? 각하니까 이거는 합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각하는 사실 소송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민사소송법 배우시겠지만 소조차 접수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각하. 그래서 법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은 각하라는 얘기 나오면 이제 놀래죠, 그죠? 각하는 소를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아래가 상당히 극단적이죠. 위에는 뭐냐? 수도를 이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이때는 여야가 합의했어요. 여야가 합의. 국회가 합의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이거 위헌이라고 찌른 거야. 그건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헌마잖아, 헌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헌재 판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는 일이 위, 탄, 정, 권, 소 이 5가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합니다. 위는 뭐냐? 위헌법률 심판을 한다. 법률. 그 다음에 탄은 요새 많이 하죠? 탄핵 심판. 그 다음에 정은 정당해산. 그 다음 권은 권한쟁의. 그 다음 소는 헌법소원. 이 중에서 일반인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헌법소원.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는 아니겠지, 당연히. 그죠? 소송을 건다 이런 뜻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하지 않냐?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 저 법률이 이상하다. 법률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위헌의 의심을 해서, 그죠? 위헌의 의심을 가지고 이거를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갑이 자신의 소송이 걸려있는 법원에.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보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때 헌재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때 이름이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이라고, 이걸 재청.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의 맞아면 진정한 신청인은 청구인은 법원입니다. 법원. 얘가 아니고 얘는 그냥 신청한 것뿐이니까 신청하고 재청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정식 명칭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에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이렇게 하는 게 거기 때문에 헌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탄핵은 뭐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이 헌법을 어기거나 법률을 어겼을 때, 그죠? 그거를 판단해 달라라는 게 이제 헌재고, 이제 정당에서는 이미 통합진보당이라고 해산된 데가 있죠. 그래서 통합진보당 같이 정당이 이상하다, 얘들 공산주의 같다, 뭐 이러면서 해산시켜 달라, 이게 정당 해산이고. 그다음에 권한쟁의는 서울시랑 수원시랑 싸움이 난 거죠. 한판 뜨자.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 지방자치단체끼리 보통 권한쟁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국회의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싸움 날 때가 있고, 국회의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새는 뭐 경기도랑 예전에 경기도랑 어떤 시 의왕시인가요? 둘이 또 붙었죠. 도랑 시랑 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서로 붙는 거를 권한쟁의라고 합니다. 권한쟁의. 그다음에 헌법소원은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헌법소원 가서 내가 헌재에 가, 그죠? 예전에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그때 65세. 지금도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사시에 도전하신 거예요. 근데 도전하셨는데 시험을 보러 갔대요. 저도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 듣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을 붙이는 바람에 가지고 그냥 와서 하신 말이 자기가 이번 헌법재판 하나 넣었다는 거예요. 왜? 뭘 넣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시험이 끝나고, 그러니까 시험날 1교시 끝나고 이제 2교시 때 보통 이제 화장실 가서 학생들이 책을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사실 때는 그게 하나의 또 트렌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땡땡땡 치면 수험생들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겠다고 열정이 가득하셨죠. 그래서 좀 늦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그 시험관이 있다가 잡은 거예요. 시험 못 보십니다. 이 양반이 화가 났죠. 왜 시험을 못 보냐? 늦게 오셨다. 무슨 소리냐? 책 보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걸로 싸우면서 왜 나를 시험을 못 보게 하느냐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감독권의 침해, 그죠? 감독권이 수험생의 권리를 침해했다 해서 헌법소를 든 거예요. 뭘로 걸었냐? 이제 사법시험 뭐 규칙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건 거예요. 졌습니다. 깔끔하게 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아무나 이렇게 가서 문제가 있다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는 그게 헌법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공부하다가 나 이거 헌법재판 걸어보겠다 그럼 하는 겁니다. 시간 왕창 깨지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국선 변호인이 붙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듭니다. 그 양반이 자린고비거든요. 본인 말로는 뭐 아파트 세 채가 있다고 하는데 항상 저한테 뭘 얻어먹으셨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이거 국비가 그러니까 떼쓰는 거 아니면은 국비예요, 국비. 변호사도 다 국선이고 돈이 안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재판 막 들어오는 게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다 앞에서 자르죠, 그죠? 그런 게 각하제도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헌 마잖아요. 헌 말을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 보면은 헌 이게 얘네들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 제가 아까 뭐랬어요? 헌법소원이네 이랬죠. 왜 그랬냐면 헌가 나 다 라 아까 6,8조이라 나중에 얘기 말씀드릴게요. 마 파에서 마입니다. 마 그죠? 헌마죠. 헌마니까 6,8조 1항 이게 6,8조 1항이 뭐냐? 헌법재판소 법이에요. 헌법재판소 법.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이다 해서 헌마인 거예요. 헌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헌재판례 볼 때 이게 뭐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죠? 가나다라 마바 이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내용의 내용. 행정수도 이전을 할 때 위헌을 먹었습니다. 왜 위헌을 먹었냐? 자, 내용이 그렇습니다. 관습원법이라는 게 있대요. 관습원법. 우리 뭐 여러분 이제 아직 이제 오늘 뭐 법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문법하고 불문법. 그죠? 우리가 그거를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이미 법전이 있죠? 근데 법전이 없는 법도 있어요. 그게 불문법인데 불문법 중에 대표적인 게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관습법은 뭐냐? 그 마을에서만 일어나는 일. 응?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은 일단 딱이란 데 때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딱. 이게 관습법이에요. 거기에서만 통하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적 관습이란 얘기야. 그래서 뭐가 관습이냐? 여기 관습이 내용이 안 써 있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관습이라는 거예요. 관습헌법.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인데 어딜 가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수도가 서울인데. 그래서 관습헌법 일단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이때는 왜 관습헌법 인정 여부를 얘기했냐면 관습헌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전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관습법이라는 게 있다. 이제 헌재가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 이겁니다. 너 이거 알아? 뭐요? 관습법 있어.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형식정법조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헌재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거기 지금 안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관습이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 헌법전에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자체가 헌법에 없어요. 수도라는 단어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헌법 전에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관습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헌재가.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죠? 슬슬 깔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말을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마지막 거만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 거 다섯 번째. 국민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불문헌법은 깨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만 잘 알아두시면 첫째, 둘째, 셋째, 이건 됐어요. 괄호만 보시면 돼요. 괄호. 첫째는 뭐 관례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반복해성, 세 번째 항상성, 네 번째 명료성, 다섯 번째 국민적 합의 이렇게 있죠. 그죠? 살짝 밑줄 쳐 있죠. 이 책이 그래도 좋은 게 그렇게 밑줄이 살짝 돼 있는 것들은 맞아요. 중요한 거란 표시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국민적 합의.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그 바로 밑에 거 점 네모점 있는 거 있죠. 그죠? 관습법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거기가 이제 밑줄이 쫙 들어. 이미 밑줄 쳐 있지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관습법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일 뿐이지 효력 유지의 요건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아 이렇게 쉬운 걸 내나?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한 400개 저상 나옵니다. 어디서? 뭐 여러분이 보는 2차 민법이건 어디건 다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중에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때 헌법에서 나온 게 이게 효력유지 되나 안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법 무슨 말이냐? 국민적 합의는 처음에 헌법이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고 할 때부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효력 유지죠. 계속.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소멸이 되면 바로 밑에 줄 관습헌법의 법적 효력도 상실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묻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데 대한민국 서울이 맞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맞아요, 맞아. 이거 봐라. 국민적 합의 아직 소멸 안 했다. 따라서 이 관습헌법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빌드업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그래 현재 얘기 알았어 이렇게 듣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슬슬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관습헌법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관습헌법의 효력은 어느 정도 급이냐 했더니 마지막 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동등의 동그라미.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목에 뭐가 팍 걸립니다. 왜? 성문법은 당연히 불문법, 특히 관습헌법을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충적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게 없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법이 없을 때 관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습을 법으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법을 만들면 그 관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성문법은 불문법, 관습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문법 우위의 원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동등화된 거예요. 여기서 약간 멘붕이 옵니다. 에? 왜 동등해?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이상한 소리 하면 헌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헌재는 이제 음모론이 있죠. 뭐 이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9명인데요. 대부분이 서울에 집이 3채 이상씩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서울에서 수도가 이전되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떨어지죠. 그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음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런 판례가 있죠. 남자가 군대 가서 갔다 오면 옛날에는 가산점을 줬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면 평균 1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시험 봤는데 80점이다. 그럼 여자는 80점 그대로인데 남자는 90점이야. 그렇게 해서 기업을 더 잘 들어가게 해줬죠. 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친구처럼 군대가 21개월이 아니죠. 예전에는 제 때만 해도 제 친구는 36개월 갔다 왔어요. 공군. 걔는 공군이라 해서 36개월이고 일반 현역들은 32개월, 33개월 이랬습니다.
저는 방이었죠. 그래서 짧게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오니까 가산점 줬는데 그게 다 위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위헌 나왔냐? 재판관 9명이 모두 군 면제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한 귀감을 모른다. 이런 음모론이 또 돕니다.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이거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음모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음모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관습법 효력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냐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관습법을 바꿀 때 대한민국 수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세종시대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거는 관습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문헌법이랑 똑같이 성문헌법 뭐예요? 헌법전을 바꾸면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성문헌법이 없는데 어떻게 바꿔?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꾸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해줍니다. 뭐 두 번째 줄 똑같대요. 130조에 의한 130조의 헌법 개정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성문법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놀랍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바꾸냐? 관습법 규범은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의 동그라미 첨가하면 폐지되는 점에서 성문헌법 어떻게 폐지해요? 기존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삭제하면 폐지되는 성문헌법과는 다르다. 첨가와 삭제의 차이죠. 첨가와 삭제. 별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이제 법 좀 보시면 아시겠죠. 아니, 법에 가령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1조 1항이죠. 그죠? 1조 1항이 있다. 이거 공화국을 왕권을 바꾼다.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 폐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성문법의 개정이고 이건 어떡하냐 이거는 얘는 어떻게 바꿔? 아니 없는데 규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했더니 첨가하면 된대. 어떻게? 다른 내용으로 서울이 아니라 세종이다. 이러면 이게 관습법의 개정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관습법 개정 절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뭘 하느냐? 결정적으로 국민투표권인데요. 원래 헌법을 개정하려면 첫 번째 판례만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가서 빨빨 가는 거니까 원래 항상 처음엔 제가 이렇게 진도 빨빨 안 나갑니다. 헌법 개정 절차가 130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 개정 절차는요.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몇 명 이상이 해서 헌법 개정을 제안을 합니다. 헌법 개정을 제안을 해요. 그럼 제안을 하면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확정돼요. 이거를 공고합니다. 이거 헌법 130조 있어요. 그냥 그때로 보시면 돼.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게 뭐냐면 수도를 옮기겠다 해서 여야 합의가 어디서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여야 합의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헌법 개정이 아니잖아. 관습헌법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한 것뿐이야. 국회에서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야, 왜 여기서 끝내? 성문헌법이나 불문헌법이나 바뀌는 거 똑같은 거니까 헌법 개정 절차를 똑같이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빠진 게 뭐예요? 이게 빠졌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목이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지막 줄. 국민투표권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배제가 뺐다는 얘기죠. 동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죠? 이때만 해도 국회의원은 전혀 이걸 헌법 개정을 생각 안 했죠. 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건 헌법이 없는데 무슨 헌법 개정이야. 법 바꾼 사람들은 전혀 생각 없었어요. 근데 헌재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네가 내 재산을 빼려고 그래 이런 그런 내용을 살짝 첨가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5급 시험이나 뭐 보통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온 문제 나중에 문제집 하나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용이 끝납니다. 여기서 끝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관습법이랑 성문헌법은 동등하다 효력이. 그죠? 그다음에 관습법 요건들은 성립 요건,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 그다음 도대체 뭘 침해했냐? 국민투표권 침해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났죠. 이제 하나 위원 나오니까 이번에 이제 그 수도 옮기는 건 끝났고 이번에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줄이면 어떻게 되게요? 줄이면 아주 절묘합니다. 행복 도시가 돼요. 행복하죠. 근데 그게 아니야.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데 줄이면 행복 도시예요. 그래서 행복 도시를 만든다 해서 무슨 막 종교적인 얘기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세종시를 건설하기 전에 이런 거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법을 또 그때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위에서 하나 위원 나오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또 위원이다 해서 이제 어떤 놈이 걸었는데 이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 이번에 이게 시험 나온 게 이거예요. 우리 이번에 25년 법원행시 헌법 문제가 여기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이거 보니까 아직도 이 판례들이 볼만하다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회와 국회 동그라미 대통령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국무총리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이거는 국회의 소재지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소재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뭐죠? 우리 뭐, 태권브이가 나온다는 국회의사당. 그죠? 국회의사당 돔. 이게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 어디 있어요? 청와대인데, 이제 이때만 해도 청와대인데, 요새 뭐 용산도 있어요. 어쨌든 서울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요? 국무총리 소재지는 어디 있어요? 알바야? 그죠? 어디 살든 뭔 상관이야. 이걸 물어본 거야, 이런 거. 근데 행정주시 복합도시를 만들면요, 국무총리 소재지가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안 옮겼죠.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뭐라고 하냐.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딘지는 두 번째 줄, 결정적이다. 세 번째 줄, 국무총리는 아예 별거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국무총리 소재지도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문제로. 야, 그러니까 평상시 이거 안 보던 사람 뭐예요? 국무총리 중요한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도 나왔는데 중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뭐 이제 아작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놀랄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출 문제는 올해 나온 그 문제는요 이미 다른 형태로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고 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제 뭐래요? 국무총 소재지 어디로 옮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뭐야? 다섯 번째죠. 이 사건 법률에서 헌법 관서법법 개정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는다.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란 건 관서법법이지만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재지가 어딨냐는 관서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이런 거 몰랐구나. 어떻게 알아? 헌법재판소만 알지. 그죠? 헌법재판소만 관서법법을 잘 알아. 우린 모르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보세요. 관서법도 아니니까 마지막 줄. 국민투표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각하시켜버린 거야. 각하. 왜 각하냐면요. 기본권 침해 여부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기본권이 침해가 의심됩니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니 아니 그건 의심조차 필요 없어 했기 때문에 각하가 될 거예요. 각하, 소각하. 소각하는 뭐냐면 소송에 들어가려면 소송 요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 일종의 쉽게 말하면 서류야 서류. 서류 면접이에요. 서류 면접. 그래서 서류가 통과돼야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거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 면접 볼 때. 그런 건데 소송 요건이 안 맞으면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이런 걸 각하라고 그래요. 각하. 안에 들어가면 이걸 이제 본안이라고 해요. 본안. 그래서 여기서 작살나면 뭐가 이때는 기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하랑 기각은 문안으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차이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이게 소송법 용어인데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투표권 침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또 뭐냐면 72조를 또 걸어. 72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직 여러분이 책 본 적이 없죠. 헌법 72조가 뭐냐면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국민투표 부의 나오죠. 부의. 부의가 무슨 뜻이냐면 안건으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헌법 교재를 여러분 이제 헌법제 나중에 보시면 72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또 무슨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에요. 이게.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주체는 대통령이고 끝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하면 고만입니다. 그때 막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넣어줘요 그러니까 헌재가 뭐라 그러냐. 야 이거는 대통령의 주체이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두 번째 줄. 대통령이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니들의 얘기는 가능성조차도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전 어볼 좀 내용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날에는 잘 안 읽힙니다. 제가 복습하라고 하는 건 제가 강의한 거 외에는 잘 안 읽히니까 그래도 일단 그렇게 읽어 놓으세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조금씩 하면 이제 나중에 알아가니까. 그래도 헌법은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도 대충 내용 어느 정도 보고 사회에서 보고 하니까 좀 아는데 나중에 이제 행정법 할 때는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또 제가 행정법 강의하지만 행정법 때는 뒤에 내용이 앞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책을 봐야 헌법이 앞에, 행정법이 앞에서부터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은 학생들이 쉽게 포기해야 돼요. 왜 처음에? 왜 모르는 게 자꾸 나오지? 모르는 게 5줄이 있는데 하나 정도 몰라야 책을 읽을 용기가 생기죠. 근데 행정법은 한 4개를 모릅니다. 앞에서 처음에. 이것만 알아. 이다 아니다. 얘라 이씨 이렇게 되니까 행정법이 처음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처음부터 다 얘기해야 돼. 그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다 끌어서 얘기해야 되니까 행정법은 앞이 제일 힘듭니다. 다행히 헌법은 그 정도는 아니고. 자, 헌법의 특성 볼게요. 헌법의 특성. 헌법의 특성.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궁금할 때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최고 규범, 개방, 자기보장, 생활규범, 정치, 이념, 역사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헌법 진짜 궁금한데 보고 싶어 죽겠다 이럴 때 한번 보는 겁니다.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시험에 안 나온 얘기는 제가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세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 해석의 원칙도 마찬가지. 헌법 해석 원칙은요. 법 해석이랑 똑같아요. 그죠? 헌법 해석이랑 법 해석이랑 똑같지. 거기 판례가 처음 나오는데 거기 보면 17 입법에서 입법것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이게 기출표시예요. 기출표시. 입법것이 나왔다. 뭐가 나왔을까요? 헌법에서 창조적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 별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나왔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우리가 뭐 아무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오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을 해석할 때 위헌법률 심판을 걸었어. 그럼 법률은 일단 헌법에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법률을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좋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좋게. 의심의 눈길로 봤지만 좋게 해석하라. 그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위헌이 있고요. 이게 헌법 주문입니다. 헌법 주문. 헌법의 그 재판소 주문인데요. 위헌 헌법 위반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가 있어요. 헌법 불합치. 근데 얘는 뜻이 헌법 위헌이랑 똑같아요.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 합헌, 한정 위헌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똑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게 법률의 내용이라면 요만큼이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게 위헌적 요소예요. 한정 합헌은 얘를 가리면 합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정 합헌입니다. 한정해서 해석한다 이 말이고 한정 위헌은 얘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면 위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둘 다 똑같죠. 일부 위헌이라는 뜻이에요. 일부 위헌이라는 뜻을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합니다. 한정 합헌, 한정 위헌. 가끔 나와요. 가끔 아직도 가끔. 제가 이거 그래서 사과 이론을 붙이는데 썩은 사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썩은 사과를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아이 떼고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어렸을 때는 막 이것도 더럽다고 그냥 막 다 버리는 애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요거만 깎아서 먹어. 그러면 한정 합헌이야. 근데 한정 위헌은 그것까지 먹으면 썩은데 거기까지 먹으면 안 좋을 텐데. 그죠? 그게 한정 위헌이에요. 그죠? 왜 굳이 이렇게 해석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판례 보시면 아시겠죠.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정 합헌, 한정 위헌. 자,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합헌. 합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헌 법률 심판을 걸은 것이 기각이 나온 겁니다. 기각. 그죠? 기각이 나왔으니까 합헌이라는 얘기죠. 그 법률에 문제 없다. 그죠?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져가 이씨 각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주문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근데 얘네 둘이 같고 그다음에 얘랑 같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렇게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 해석이 아니에요. 법률 해석입니다. 법률 해석. 네 번째 줄.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의 해석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이거를 지긋지긋한 아직도 기출문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바꿔놓냐면요. 지문에 이렇게 떠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 지침을 말한다. 이렇게 있고 틀린 지문이래. 야, 이거는 너무 좀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약간 어이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요. 그럼 얘가 얘한테 위반이 되는 걸 따지려면 당연히 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봐도 헌법과 법률 해석이라고 해야 되는데 객관식 지으면 무조건 얘 해석한다고 나오면 틀린 거래. 그래서 좀 불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법률의 해석 지침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을 오래 풀면 사람의 생각이 획일적이 돼요. 그리고 흑백 논리가 강해집니다. 이건 이거,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돼.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 여러분 오래 하시면 안 돼.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온 거니까 알아두시고 넘겨보시면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론적 근거 뭐 입시에 나왔다 이렇게 막 나오는데 큰 건 아니고 헌법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권력분립 원칙, 다른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존중해라. 권력분립은 그러면 결국 누가 누굴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법률을 만든 게 두 번째 줄 입법권자가 만든 거죠. 입법권자가 만든 거 행정권이나 사법부에서 난도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존중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 박스 보시면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어떻게든 같이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 좋은 말만 다 써놔. 근데 이제 규범 통제는 뭐냐면 얘는 안 되겠다. 버려. 이게 규범 통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당연히 무효화된다. 이거예요, 이거. 위헌 헌법 불합치. 이게 이제 규범 통제입니다. 이게. 정 안 되면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정 안 되면.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약간 억지인 경우도 있으니까. 저런 애들은 버려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를 하나 버리려면 근거가 박스 두 번째 거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애들은 별도의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규범 통제라고 하여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은 또 깜빡 속죠. 그죠? 규범 통제를 하려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버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명시적 근거 규정 필요해요.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옛날에는 지문이 짧았어요. 1번 하면 그냥 한 줄, 2번 하면 한 줄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문이 보통 세 줄씩 나오니까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이 요 한 줄 정도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살짝. 앞, 뒤줄 위장 전술, 위장 전술.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4번은 방금 말씀드렸죠. 이제 합헌적 법률 이거 한정합, 한정위헌, 헌법 불합치 뭐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 차이는 위헌은 완전히 버린 거야. 에이, 버려. 근데 헌법 불합치는 뭐냐면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법을 좀 만들어 봐라는 희망적인 내용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에 사실은 뒤에 뭐가 붙냐면 입법 촉구라는 게 붙습니다. 입법 촉구.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요. 둘 다 위헌인 건 똑같은데 이거는 지금 위헌 때려도 질서에 별로 위험을 안 주는데 헌법 불합치 사유는 지금 위헌 때리면 사회적으로 너무 큰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일단 불합치로 내비두고 조용히 내두는 상태, 법 적용만 안 하는 상태에서 얼른 새로운 법 만들어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위헌은 그냥 단순 위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놈이 더 센 놈이고 이건 살짝 약하게. 그래도 어쨌든 둘 다 위헌이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살려가자.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예요. 근데 나름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나 똑같이 갑니다. 왜? 위헌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암기는 여러분들이 이건 헌법 불합치고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여러분 머리 돌아버려요. 그래서 헌법에서 여러분이 좌절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에서 요 페이지까지 7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원래는 제가 1시간 하고 쉬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오리엔테이션 좀 했기 때문에 자, 합헌적 법률에서 한계는 문의적, 본목적적, 헌법 수용적 이런 표현인데 별거 아니고 그냥 문의적 말 그대로 문자 해석이고 법목적적 한계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든 목적.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한계. 그다음 헌법 수용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는 쉽게 말하면 그릇이에요.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 이게 뜻입니다. 헌법 수용적 한계.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2017년 입법고시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합헌적 법률의 해석은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는 존재하나 헌법 수용적 한계는 한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뭐야 이게. 그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별것도 아닌데 이러지만
항상 문제가 처음 만들어지면 그때는 헷갈립니다. 근데 뭐 수용적 한계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헌법 수용적 한계까지가 전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판례가 전부 위헌이죠. 원래 위헌이면 이렇게 옛날에 박스 안 쳤는데 이렇게 쳐줬어요. 그죠? 근데 이 세 개의 판례는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호 신용근거의 임원 및 과정, 이게 여러분 헌재 판례가 앞으로 이제 소개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를 이렇게 가리세요. 손으로. 손으로 가리시고 위헌인지 앞으로인지 생각해봐. 그때 여기 다 위헌이니까 위헌이지. 이거는 이거 이렇게 나쓰기 이런 거지. 나중에 가면 위헌 합헌 막 다 해놓은 거 있어요. 그죠? 딱 가리고 위헌 합헌 이렇게 하시면 금방 이게 복습이야. 이게. 아시죠? 이게 복습이에요. 오늘 한 거 설마 이거 다 위헌인데 위헌 이거 하고 합헌이 나오는 사람 있겠어? 그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위헌인지 아시면 자, 제목만 보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상호 신용근거 임원 및 과점 주주의 연대 책임이 왜 위헌이야? 왼쪽 거만 보면 전혀 모르겠죠? 이게 이런 지문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게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판례 제목에서 안 나오죠. 그죠? 이건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다. 상호 신용근거 임원 및 과점 주주도 연대 책임을 져라라는 법률이었는데 그때 져라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른쪽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임원은 임원인데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이 있어. 없는 애 밑줄. 그 다음에 과점주주는 과점주주인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 이외의 밑줄 쳐놓으세요. 결론적으로 뭐 이 사람들 책임 있어 없어? 책임 없지. 그죠? 근데 왜 얘네들까지 연대 책임이 지냐 해서 얘네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임원과 과점주주는 싹 다 연대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그러니까 한정위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정위헌이 언제 쓴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에게 그냥 행정회기로 때려버리는 거야. 야, 너도 책임지고 너도 책임져. 그럼 항상 이런 사람 나올 거야. 저는 그때 없었는데요.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근데 왼쪽만 봐서 이게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 그 판례 아는 거고 딱 봤는데 임원 과점주주 뭐지? 이러면 이제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두시고 설마 오늘 했는데만 3일은 가니까 3일은 갑니다. 이제 다음 주 초반에 물어봤는데 상호 신용근거 임원 및 과점주주 연대 책임 그때 뭐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제 대답을 딱 이렇게 눈 봤는데 눈이 흔들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에? 복습을 하면 일주일은 갑니다. 복습을 하면 일주일 가요.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처벌입니다. 종업원이 범죄 행위를 했는데 영업주를 처벌하는 거예요. 민사 책임이 아니고 지금 처벌이라는 단어는 형사처벌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에는 그냥 연대 책임졌죠. 그죠? 아니 가게 들어갔는데 가게 종업원이 편의점 들어갔어요. 요새 편의점 하니까. 편의점 종업원이 날 보더니 막 침을 뱉어. 탁탁 뱉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영업주 나오라 그러죠. 그죠? 보통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헌입니다. 그죠? 위헌이에요. 왜요? 무조건 책임지라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편의점주는 지금 같이 있어요, 없어요? 편의점주는 교대니까 집에서 쉬잖아. 그러니까 왜 책임지냐 이겁니다. 그래서 위헌 때렸습니다.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그래서 무조건 옛날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2007년이면 옛날에 그냥 무조건 처벌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업주가 억울한 거예요. 얘가 친절하지 않은 거 내가 책임지겠는데 아니 얘가 범죄 행위를 했는데 왜 내가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 임용 시험인데 사범계 대학 졸업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범대를 나오면 가산점을 줍니다. 교사 임용 시험에서. 아니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교사 되려고 사범대 가잖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판례를 봐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사범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사대를 이렇게 사범대인데 일반 가령 보시면 요새 이제 법학과도 없어지니까 그래 국문학과 나왔어. 국문학과 나온 학생이 교사 지원하고 사범대가 교사 지원하면 누구한테 가산점을 줘? 얘를 가산점 주지. 근데 이게 왜 위헌이야? 위헌이잖아요, 위헌.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사범대를 뭐하러 가? 굳이 여기 가는데 더 사범대가 보통 더 경제동과 치열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이건 왜 예외적이냐면요. 마지막 줄을 보시면
가산점 항목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위에 미주천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저기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대전입니다. 사실관계는 들어가면 대전 지역이에요. 대전 지역이고 그 예전에 이것도 왜 헷갈렸냐면요. 여러분이 아직 판례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잘 보세요.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기회 부여.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사범대가 사립대도 있고 국공립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공립 사범대를 나오면 가산점을 줬어요. 그래서 국공립 사범대는 여러분 이제 부모님 세대죠. 국공립 사범대는 당연히 거기 들어가면 교사가 보장됩니다. 근데 일반 사립대, 근데 사립대 훨씬 많잖아요. 그죠? 사립대를 가면은 가산점 안 줘요. 이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 박 터지게 가고 여기는 그냥 시험시험 가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위헌 나왔습니다. 위헌 나왔어요.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헌 나와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막 이랬는데 소용없어. 다 위헌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이것도 위헌이 아니냐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같은 사범대고요. 이거는 사범대랑 일반대잖아. 근데 왜 사범대한테 가산 주면 안 되냐고. 이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전인데 대전에서 학생들을 선생님을 뽑는데 교사 임용시험을 뽑는데 어떤 그 공고 조항에 이렇게 공고 나오죠. 그죠? 공고 조항에 사범대 나온 사람 우선 이랬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했는데 불사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법률에는 없었던 거예요. 법률에는 없었고 공고에만 있으니까 법률에 없으면은 권리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률 유보원칙이라고 합니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법률 유보원칙이라고 해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어떤 권한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법률도 없이 공고에서 줬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때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자마자 불과 1년도 안 걸렸어요. 6개월 만에 법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산점 합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제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중에 여기도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까지 공부하고 오면 이제 두 개 헷갈리는 거야. 이거 뭐 가산점 이거 다 위헌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합헌 판례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대전이란 말도 없고 공고 얘기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냥 왼쪽에 그대로 교사 임용 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이 맞춰야 돼.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해서 해야 돼. 다행히 이걸 조금 길게 설명해 주면 금방 이해가 되고 오른쪽처럼 좀 길게 나오면 근데 그렇게 안 내줘도 여러분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판례 얘기를 듣고 사실관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이상하게 이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기가 책을 보면 한 3일 가요. 근데 누가 얘기한 거를 들은 판례 얘기해서 듣잖아요. 한 길게 얘기하면 6개월도 넘게 가. 제가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 맨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판례 얘기는 자주 들어야 돼. 그러나 진도가 늦어진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쉬었다가 이제 오늘 할 게 참 재밌는 게 많은데 국적 파트는 오늘은 다행히 여러분들이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쉬는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쉽니다. 제 마음이에요.